환경을 살리지 않은 프로젝트죠. 지구야 미엔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원전 정말 필요한 선택일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전기 수요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죠. 정부는 향후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 선택은 정말 합리적인가? 그리고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경주에서 올라오셨어요. 예, 새벽 기타 타고 왔는데 예. 불러주셔서 되게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예. 자, 4차 혁명 시대가 오면서 앞으로 전기가 더 필요하다. 실은 요즘 주가를 한창 올리고 있는 반도체도 물하고 전기가 필수라 그러잖아요. 예. 그럼 전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논란이 참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 갈등은 왜 이렇게 생기는 걸까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갈등은. 사실은 이제 지난 2017년도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건설 중인 발전소의 건설을 멈추고 국민적 공론화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많은 공론화를 하면서 이제 타협안으로 제시를 한 게 신고리 오륙호기는 계속 건설을 하되 차후적으로는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라고 국민들과 약속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께서 뭐 탈원전 선포식까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면서 아무런 어떤 국민적 공론화나 이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원전을 다시 짓는 정책으로 해결을 한 거죠. 안 건드려서 안 망가뜨린 데가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거기서 갈등이 시작이 되었고 또 다시 이제 저희들이 뭐 그 빛의 혁명을 통해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올라오면서 모든 것이 이제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컸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기후부 장관께서 추가적으로 건설하겠다 윤석열 정부 때 계획을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이 되었고 곧바로 이제 한수원에서 추가 원전 부지 공모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기존에 원전이 있던 지역들 또 과거에 계속 문제가 되었던 지역들이 지금 공모에 응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고 예.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어보죠. 예. 자, 원전은 탄소를 적게 배출하니까 기후 위기 대응 수단이다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예. 환경적으로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발전만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다른 발전원보다 원전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경주에서 원전을 계속 이렇게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원자로를 식혀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닷물을 한 초당 한 100톤의 바닷물을 끓여서 원전을 식히고 다시 내보내거든요. 끌어들여가지고? 예, 끌어들여서 이제 내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한 바닷물 온도가 한 7도 정도 높아지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장들이 그 인근 주변의 예, 좀 온도가 황폐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원전이 있으면 약 주변 한 반경 8km 지역의 어업권을 한수원이 다 사들입니다. 그런 갈등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7, 8도면 생물체가 남아날 수가 없잖아요. 뭐 기존의 생물체는. 뜨거운 것을 좋아하는 생물체는 오겠지만 기존의 환경은 파괴되고 백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닷물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냉각을 하다 보니까 좀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이나 어패류들을 죽이기 위한 화학약품도 많이 탑니다. 바닷물에. 그 인근 바다에. 예.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그 해류가 다시 밀려올 때 보면은 플랑크톤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회색 물로 이렇게 확 변해 있는 것들 볼 그리고 수가 그게 있어요. 어쨌든 바다라는 게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퍼져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어패류나 폐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거를 제초제 뿌리듯이 하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이미 기후이기 때문에 바다 수온이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7, 8도씩 더 오르면 이게 감당이 가능한 건가요, 생태계가? 이제 생태계 문제도 심각하고요. 이제 최근에 바닷물이 많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명태가 안 잡히잖아요. 그건 꽤 됐죠. 그렇게 예, 명태가 안 잡힌 지 꽤 됐고 최근 몇 년 들어서 여름만 되면 우리가 접하는 뉴스가 해파리들이 출현을 해서 우리가 해수욕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실제로 이렇게 햇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냉각을 하는데 바닷물이 너무 뜨거워지면은 냉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찬물이 아니니까. 예, 햇발전소를 설계할 때는 적정한 바닷물의 온도가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햇발
발전소는 호기마다 약간씩 다른데 30도에서 36도를 넘어가면은 냉각수로 사용할 수가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미지근한 물이.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최고 온도가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있는 경주에 신월성 원전이라고 있는데 이 신월성 원전 1, 2호기는 그 설계 온도가 31.5도가 넘으면 안 돼요. 바닷물의 온도가. 그런데 보니까 2024년도에 31도를 찍었습니다.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위기 상황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영광에 있는 한빛 3, 4호기는 경주에 있는 것보다는 좀 성능이 좋아서 35.5도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2024년에 34.1도를 찍었습니다. 서해가 이렇게 수심이 그 주변의 낮다 바다 보니까. 온도가. 예. 그래서 이제 좀 위험 수위가 지금 다다르고 있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한 10년 안에 8기의 원전이 바닷물 온도가 높아져서 가동이 힘들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두면은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원전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이 그 냉각수인데 예. 냉각수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그 인위적으로 뭔가 약품 처리를 하던 뭘 하던 그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이 다시 바닷물의 수온을 끌어올리는 것이 되고 그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니까 냉각수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게 다 물려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가만히 두면은 아마 10년 안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아마 한수원에서 뭐 냉각 시설을 더 설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겠죠. 예, 정부랑 상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뭐 엔진에 이렇게 냉각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부동액이 들어가 있고 공기를 이용을 해서 부동액을 통해서 이제 엔진을 식히게 되는데 너무 이제 날씨가 뜨거워져서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 실내에 있는 에어컨을 다시 엔진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뭐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다. 추가적으로 무슨 장치를 하고 돈을 생각만 들여서 해도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예. AI 아까 얘기했지만 AI나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때문에 전력 수요는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예. 근데 화석연료는 쓸 수가 없고 그러면 원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는 가잖아요. 뭐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가 네. 평소에는 한 원전 40개 분량의 발전소가 놀고 있어요. 평소에는. 예. 그리고 이제 피크 시기가 되어도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전력을 되게 많이 쓰는 낮 시간대가 되더라도 발전소 원전 한 20개 분량 정도가 비어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 국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그럼 전기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발전 설비를 운영을 할 때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 수요량보다 더 많은 발전 설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유 설비인데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에는 한 7% 정도 여유 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렇게 발전소를 많이 이렇게 민영화하면서 화력 발전소를 되게 많이 건설을 했어요. 특히 가스 화력 발전소를 많이 건설을 해서 지금 평균 한 20%가 넘는 예비 발전소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예비 발전소는 국민들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피크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발전소가 지금 여유 설비가 남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려간다라면은 뭐 핵발전에 더 의존하지 않고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왜 저는 전혀 많은 분들이 아마 잘 몰랐던 사실인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에 충분한 여유 있는 발전 설비가 있다. 예. 근데 왜 원전을 자꾸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터무니없는 일을 했잖아요. 20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어서 4대강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토건 사업자들을 위한 사업이었잖아요. 우리 강을 죽이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 핵발전소도 한 기 건설하는데 약 한 6조 10조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은 토건 사업이거든요. 뭐 두산중공업부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건설을 하는데 그래서 핵발전소도 좀 바다로 간 4대강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예.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뭐 그 실제로 AI와 반도체의 수요가 지금 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 수요를 충족하려면 지금부터 빨리 해야 된다. 뭐 어떤 시기의 문제를
제기하는 예, 사람들도 예, 예. 있던 것 같던데요. 그 이제 그 요번에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에이펙 할 때 네. 많이 화제가 되었던 게 이제 엔비디아의 네. 그 젠선왕이 와서 네. 우리한테 깐부치킨. GPU 깐부치킨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국에 GPU 26만 장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큰 선물을 이제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26만 장을 받아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을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력량이 1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1기가와트. 예, 원전으로 하면 원전 한 기 어. 분량인데 그 제가 좀 전에 사회자님께 말씀드린 게 평소에도 우리는 한 40개 분량 원전이 쉬고 있다. 원전으로 환산했을 때 모든 발전 설비를 그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설비 없이 가능하다. 예, 가능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를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뭐 원전 이야기를 좀 더 하면은 원전 건설하는데 최소 10년 이상이 걸려요. 한 예. 기를 건설하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AI 뭐 3대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당장 한 2, 3년 안에 집중적으로 데이터 센터나 이런 투자가 될 텐데 거기에는 신규 원전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 시작을 하더라도 한 2037년, 2038년이 되어야지 건설 기간이 오래 예, 걸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년 뭐에서 19년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일에 건설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지체가 되면은 그렇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유럽에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2030년 후반 정도에나 돼야 그래야 건설 보수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전기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당장 필요한 전력 대응 수단이냐? 우리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얘기도 누가 하던데 SMR? 예. 네, 소형 모듈 원전도 대안으로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대안이 좀 될 수 없다라고 봐요. 지금 SMR은 설계도만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예, 설계도만 있어요. 기술이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작년에 대통령께서 전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그때 이제 어느 언론사에서 원전과 SMR에 대해서 대통령께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SMR은 아직 기술이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SMR을 대안으로 쓸 수가 있느냐 그런 지적들을 분명히 하셨고 그래서 좀 대안이 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SMR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는 것 같아요.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설비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원자로가 있고 원자로 옆에 이제 전기 발생기라고 전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려야지 전기가 나오거든요. 다 분산이 되어 있는데 SMR은 단순히 작은 원전이 아니라 이 원자로 안에다가 주변에 있는 설비를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 패키지가 예.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일체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작아질 수 있는 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원전을 가동하다 보면 가장 고장이 많이 나는 부위 중에 하나가 전기 발생기예요. 한 새끼손가락만한 굵기의 작은 관이 한 1만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 교환을 해서 원자로 안에 있는 뜨거운 물이 이 관 바깥에 있는 일반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거든요. 이게 이제 세관인데 이 세관이 갈라지거나 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 발생기를 통째로 교체하기도 합니다. 한 1,000억 원의 돈을 들여서 교체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SMR은 이런 것들이 원자로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그 원자로 안에 있는 전기 발생기에서 고장이 났을 때 수리가 가능할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들거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한 위험성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면은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좀 아직은 현실적인 대안이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뭐 경주시나 기장군이나 지자체가 서로 유치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각 지자체가 유치하려고도 하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결국 전기는 수도권이 다 쓰면서 부담은 지방이 떠안는 구조 아니냐.
예전에 송전망 사태 밀양 때 그런 때도 예. 있었고 이게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국무회의 때인가 지산지소를 말씀을 하시고 전기가 필요한 것에 가급적 발전소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핵발전소는 또 다시 이제 뭐 경주나 뭐 영덕이나 부산, 그렇죠. 울산이 또 주로 얘기가 있는 되고 데 있나? 있는 거죠. 예, 그죠.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지금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 국내 현황이라고 지도가 나가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거의 있던 데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가 SMR을 이렇게 유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포스코에서 수소하는 제철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소하는 제철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거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경주가 SMR을 한대요. 그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시민들께 아니 포스코가 필요하면 포스코에 건설하지. 그게 SMR의 장점 아니냐. 소형이라서 편하게 만들 수 있다. 말은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경주에 이걸 또 하지? 우리는 이미 핵시설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 안 맞잖아. 예. 그러네요. 예. 아니 왜 그 저기 비아냥거리는 분들,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전기 안전하고 좋으면 예. 서울 강남에 짓지 왜 지방에만 다 짓느냐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있기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 원전 산업계가 그렇게 또 홍보도 했어요. SMR은 뭐 서울이나 한강에도 건설할 수 있는 작고 안전한 원전이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청와대에 지어라. 뭐 그때 윤석열 때죠. 예. 예. 근데 결국은 용산에 지어라. 근데 뭐. 결국은 또 경주 아니면 기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지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지원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요건에 의해서 일종의 유치를 하겠다고 나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알듯이 정말 원전이라는 게 특정 지역에만 거의 지금 몰려 있는 이게 그대로 현실을 반영해 주는 지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그 경주시가 SMR 유치 이유 중에 방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돈을 이야기하셨는데 SMR을 유치하면 특별지원금이 1,200억이 나온대요. 그 하나를 유치하면 예. 그래서 그 근거를 보니까 보통 건설비의 2% 정도를 특별지원금으로 준대요. 네. 그 뭐 1,200억을 역으로 환산하면은 6조입니다. 6조. 네. 그 SMR을 건설하는데 6조가 들어간대요. 최소. 네. 그렇게 해서 만드는 전기가 0.7기가와트입니다. 원전 그걸 다 해도 0.7기가와트인데 근데 이 6조를 태양광에 투자를 하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난 우리 점점 말씀을 들으면서 헷갈리는. 근데 왜 하자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이 시민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뭐 후쿠시마 핵사고나고 그 전에 이제 체르노빌 핵사고도 있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형 원전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핵산업계가 활로로서 개척하고 있는 게 소형 원전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SMR은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국회에서 특별법도 통과시켰잖아요.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비나 많은 것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핵 산업계의 로비와 노력 이라고 저희들은 때문이다. 이해를 해요. 예. 국가적으로는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지금까지 들은 달라져서 안 된다. 말씀이 다 사실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이 문제도 있어요.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원전 논쟁 핵심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이 핵 폐기물 문제 아닙니까? 화장실 없는 아파트, 뭐 10만 년의 시한폭탄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지금 40년이 넘도록 사실 처리장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오염수 그 배출 문제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지금 나오는 폐기물들은 일단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기존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임시로. 근데 이 폐기물이 뭐 사실은 우리가 육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발전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저는 이제 여러 차례 들어가서 육안으로 보기는 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제 보기가 힘든데 그것이 그냥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사람이 스치기만 해도 사망하는 방사능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예. 이것을 이제 한 10만 년 이상 격리를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럴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 40년 넘게 못 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핵발전소 안에 이렇게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임시로 보관을 하는 것도 한 2030년부터 포화가 돼요. 예.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이제 예. 한 3, 4년 남았네요. 기존에 있는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물 속에 보관하고 있는데 포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고준위 특별법이라고, 이 고준위 이 사용 해결료를 다른 말로 고준위 핵폐기물이라고 부르는데, 고준위 핵폐기물. 예. 방사능이 많이 나온다고 고준위입니다.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에 만들어졌고요. 이 특별법 안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독소 조항이 부진의 저장시설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부진의 저장시설을 마음껏 만들 수 있게끔 특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임시저장시설을 무한 정설할 수 있는 법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그 핵 발전소가 하나 들어서면 핵 폐기물장이 하나 들어선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또 반대가 심해지겠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예. 올해 2월에 이제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2050년에 중간 저장, 2060년에 영구 처분 약속했다는데, 예. 제가 얼핏 들어도 이거 너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좀 현실적 가능성이 좀 희박하고요. 희박한데, 문제는 이제 특별법안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부진의 저장 시설을 무한정 만들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핵산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급할 것이 없는 것이죠. 임시저장 시설을 계속 만들면 되니까. 저는 이제 이 임시저장 시설을 이렇게 요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예, 보통 이래 딱 맞는 표현. 예, 원전을 이야기할 때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고 아파트, 아파트라고 많이 비유를 하는데, 화장실은 없는데 요강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요강은 너무 좀 좋은 표현인 것 같고 병강이 같아요. 똥에 비유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 병강이 지금 발전소 안에 있는데 이것을 계속 만들어가는 법안을 이번에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은 부진의 저장시설을 계속 만들게 되면은 핵산업계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또 만들면 네. 되니까. 그래서 최종 처분장 만드는 것이 더욱더 늦어질 것이다. 실제 이제 법과는 다르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막상 또 최종 처분장 건설에 들어가면은 그에 따른 부지 선정 갈등이 또 엄청날 겁니다. 그럼요. 게다가 그걸 갑자기 또 수도권으로 할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어차피 그 인근이 될 텐데. 그러면 핵발전소 하나에 핵처리장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법적으로도 예. 뭐 일종의 그 인정을 받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고. 제가 경주에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경주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그 원전 폐기물을 저준위 폐기물이라고 부릅니다. 방사능이 그게 좀 또 저준위도 있구나. 예. 예를 들면 작업자들이 입었던 옷이나 원전 안에 있던 무슨 그렇죠. 필터나 이런 것들, 방사능에 오염된 다양한 것들이 저준위 방사선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딘가에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처분장이 경주에 있습니다. 그 2005년도에 이제 경주가 부지로 선정이 되어서 경주에 있는데, 그 당시에 주민 투표를 했어요. 그 경주 시민들 많은 분들이 유치 투표를 한 거죠. 찬성에. 스스로 선택을 하신 거구나. 그때 이제 정부에서 한 3천억 원의 지원금을 주고 또 한수원 본사를 주겠다. 그래서 한수원 본사가 경주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근데 그것과 함께 경주 시민들이 그것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준위 핵폐기물의 절반이 경주에 있습니다. 원전은 여러 곳에 있는데 경주에 절반이 있는 이유가 이제 캐나다에서 건설한 월성 1, 2, 3, 4, 5기가 다른 발전소보다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한 4-5배 많이 발생시킵니다. 이 그 특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폐기물의 한 절반 이상이 경주에 있는데, 당시에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에 관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중저준위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고준위 핵폐기장을 건설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한 2016년도까지는 고준위 핵폐기장을 마련을 하고 기존에 있던 폐기물을 그쪽으로 다 옮겨가겠다. 이제 경주 시민들이 생각을 해본 거죠. 야, 이렇게 위험한 게 경주에 절반 이상이 있는데 우리가 중저준위를 받아들이면 3천억도 받고 한수원 본사도 오고 위험한 고준위는 딴 데 보낼 수가 있네 해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고준위 딴 데 안 갔잖아요.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10년이 약속 10년이 지났는데
안 나갔잖아요. 그리고 특별법에 따르면은 최소한 2050년까지는 또 있어야 더 있는 거죠. 글쎄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문제에 이제 지역 주민들의 어떤 투표가 됐던 아니면 의사를 확인하고 이제 하긴 했을 텐데 그래서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떠넘기기에는 너무 큰 문제 같아요. 예. 그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한순간에 지역에서 찬성했다고 해서 그걸 영원히 이렇게 계속 떠안아야 되는 건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동의합니다. 예. 그 아까 잠깐 이제 그렇다면 원전 말고 다른 대안은 무엇이냐 이야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실제로 원전 대신에 다른 대안들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제 우리가 비축하거나 여유 있는 전력 시설이 있다라고도 얘기하셨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가 이 원전 아닌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일단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이 가능성을 이야기하잖아요. 햇빛이 좋으면 전기를 많이 생산했다가 그렇죠. 또 햇빛이 적으면 적게 생산하고 네. 밤에는 나오지 않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생산하지 않는다라는 단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많이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에너지 저장 장치는 요즘 가격이 상당히 싸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그렇죠. 에너지 저장 장치가요 많이 싸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전력망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수요 정책인 것 같아요. 수요 관리 정책. 그러니까 아까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 예. 그 최근에 대통령께서 그 발전소에서 거리별 차등 요금제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저희들은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시간대별로 차등 요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예, 전기를 많이 생산되는 시간, 예를 들면 태양광 같으면 태양광이 많이 생산되는 시간에는 좀 싸게 전기를 공급을 하고 그렇죠. 태양광이 생산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약간 비싸게 공급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집에서 세탁기를 돌릴 때도 그거 생각하고 예, 전기 요금이 쌀 때 돌려야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탁은 오전에 해 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단열만 좀 좋게 해도 그럼요. 에너지 효율이 확실히 다르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기름으로 가스로 단열 그 난방을 했는데 갈수록 전기 난방이나 전기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실제로 같아요. 그건 진짜 맞는 예. 말씀인 게 제가 지금 있는 프로덕션 사무실의 제 방에 예. 그 통창이 돼 있거든요. 예. 남향에. 에너지 손실이 많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따뜻하다는 얘기가 남양. 남향에. 예. 그래서 그 요즘 같은 막 영하 10도 15도 떨어지는 때도 창문을 다 열어놓고 가면 아침에 나왔을 때 5도 6도 이렇게 돼요. 온도가. 햇살이 잘 네, 햇살이 완전히 그냥 그래서 햇살을 가리느라고 돈이 들지. 예. 그래서 야 태양열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 따뜻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 실질적으로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수요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또 그런 것도 있죠. 과거에 그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뭐 원전 하나 줄이게 하면서 아파트 태양광 많이 보급을 했잖아요. 실제로 서울에서 뭐 주차장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고 태양광을 많이 보급을 해서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송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죠. 맞아요. 예,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송전도 사실 오늘 다루지는 못했지만 송전 탑을 다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또 환경 피해 또 문제들을 발산시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태양광 갖고 전기를 감당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그 설에 공장들이 많이 좀 놀았잖아요. 연휴라서 그때 보니까 태양광이 우리나라 전체 소비 전력의 40%를 차지했더라고요. 엄청난 것이죠. 예, 아직 우리나라는 OECD 꼴찌고 그런 마인데도 불구하고 태양광 공장들이 안 돌아가고 하니까 태양광만으로 40%의 수요를 충당했는 엄청난 원전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태양광도 기술이 점점 개발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넓혀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상홍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 기후 위기를 막자고 선택한 발전 방식이 오히려 바다를 더 뜨겁게 만들고 전기를 더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더 편리한 오늘을 선택할지 아니면 안전한 내일을 선택할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이상홍 경주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님, 감기도 걸리셨는데 기침도 하시면서 설명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